네, 편안한 휴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우리 군과 미군이 오늘 새벽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어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8발의 맞대응 성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는 다소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제67회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 잘 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튼 회복하십시오. 6월 6일 현충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현충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요. 메시지의 길이는 전임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짧았지만 강도는 훨씬 더 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향해 이렇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곳 국립현충원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 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오늘 현충일 추념식인데요. 윤 대통령 메시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세계 평화 위협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특히 첫 번째요. 이현정 의원님. 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 네. 이런 표현을 윤 대통령이 직접 썼어요. 참 오래간만에 듣는 공산 세력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70년대에는 우리가 많이 쓰던 용어인데 90년대 들어서 중국과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고요. 적으로 이제 개방과 개혁을 하면서 사실상 공산당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없어졌죠. 거의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고. 근데 왜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6.25를 빗대면서 공산 세력의 침략을 했었을까? 아시겠지만 6.25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당시 중공과 소련의 어떤 그 뒷받침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거의 어떤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자면 사실 이제 지금 푸틴과 시진핑 체제가 보면 과거로 굉장히 회귀하는 체제거든요. 즉 1인 독재 체제로 회귀를 하면서 과거 중공과 어떤 소련이 가졌던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인 성격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변화된 국제 환경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즉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 3자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어떤 이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그 단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전히 북중러는 공산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 세력이 예전과 성격이 달리 이제는 뭔가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라도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즉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민주 세력 여기에 대항하는 공산 세력으로서의 어떤 이분법적 어떤 개념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즉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 변화에 맞서서 이런 공산 세력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예전의 용어였지만 그러나 현재적 의미에서의 공산 세력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도 공산 세력, 뭐 공산당의 세력 혹은 침략 이런 단어를 꽤 대통령의 입으로서는 처음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당시 민주당의 공세를 받긴 했습니다만 선제 타격,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더 고도화 시켜가면서 우리의 그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란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닙니까? 사실 취임 이후에 여러 안보 관련 메시지는 수위가 꽤 있기 때문에 6.25는 공산 세력의 침략이다. 추념사를 전임 대통령의 메시지에 비해서 조금 줄이고 메시지 강도를 높였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산 세력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의중을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6월 6일이 현충일로 국가 기념식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현충원에 안장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그 대통령 언급에 나옵니다만 일제시대에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한 계시고요. 그리고 6.25 때를 가장 핵심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이 계시고 예. 그리고 월남 파병을 위해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대한민국을 이래서 일제로부터 독립운동하신 분들과 6.25로부터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아낸 분들이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분들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고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현충원에 있는 우리 호국 영령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오히려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현충일 기념식에 북한이라는 단어, 6.25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왜? 현충원에서 현충일을 기념하고 호국 영령을 기리면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하는데 가장 중요한 6.25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공산 세력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예. 본래 호국 보훈의 달에 6월 6일 현충일이 갖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기에 특히나 어제 당장 북한이 8발의 또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 예.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3차례 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들어서 10몇 차례를 계속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북한의 현실적인 지금 도발, 그다음에 군사적인 위협 여기에 대해서 현충일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가장 정확하게 북한의 근본적인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이 호국 영령들이 정말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지켜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안보 능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 더요, 김 교수님. 네. 그러면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 뭐 이른바 킬체인이든 네네. 북한에 대응하는 미사일 체계도 뭔가 더욱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조치에 상응 조치를 다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그럼 동시에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6일 현충일이라는 것이 그 호국 영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2022년 6월 6일이라는 지금의 오늘의 대한민국 정세를 반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연초부터 계속 북한이 지속적으로 쏘아올리고 있는 이 미사일, 특히 핵미사일에 대한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예.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8발을 북한이 4군데에서 쏘아올렸단 말입니다. 이제 이게 분석에 나옵니다만 한 군데를 향해서 4군데 서로 다른 곳에서 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갖고 있는 그 삼축 체제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사실 무력화시키기 위한 과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를 쏘아올리를 막는 거하고
한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에서 동시에 이게요? 쐈을 때 막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고도의 작업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도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안해서 실질적 안보 능력을 구축하겠다. 이러한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하루에 동시다발로 8발을 쏜 건요. 어제가 처음이기 때문에요. 윤 대통령은 어제 휴일 일정을 급하게 취소하고 집무실로 비상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와 미국 당국, 군 당국이 똑같이 8발을 쏘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어제 긴급회의까지 한 윤 대통령인데요. 근데 구자영 차장, 네. 오늘 새벽 4시 한 45분부터 한 10여 분간 우리도 8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우리가 충분히 맞대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예. 더더군다나 그 오늘 발사는 뭐 에이테킴스라는 북한의 이제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사일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이 함께 발사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자위 능력을 충분히 과시함과 동시에 예. 한국 혼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통한 이 한미가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미사일 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이게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4시 45분쯤에 10여 분간 정도 동해상으로 8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7발, 미국 측에서 1발 정도 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성격인데요. 근데 김주일 대표님,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사실 우리가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때는 이렇게 새벽 시간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새벽 4시 45분에 대응 성격의 발사를 했다.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불시에 우리도 기습할 수 있다, 타격할 수 있다, 정밀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8발 쐈으면 우리도 8발 쐈 수 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그 기지를 우리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정확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단호하게 잘 대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는 좋은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플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되는 상황인데 예. 예를 들면은 점점 긴장 수위는 올라가고 있는데 긴장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뭔가를 좀 플랜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뭐 아쉬움 정도는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기습적으로 우리는 언제든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건 맞는데 김준일 대표님 말씀은 원래 제일 쉬운 게 강대강대치고 남이 쏘면 우리도 쏜다. 이것까진 가능한데 그 쏜 다음에 플랜 B 혹은 다음에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윤 대통령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뭐 국지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긴장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강대강으로 미사일에 맞대응하는 걸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저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믿어야죠, 당연히. 예. 저는 이제 믿고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전해드린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 그 질문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하면 저걸 두고 칠책 실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단계가 좀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은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는 것은 북한이 남쪽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다음에 이제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지금 금년 들어 쏘는 것은 계속 중거리나 단거리 미사일이거든요. 맞아요. 그건 뭐냐면 일본과 한국과 괌까지를 겨냥한 것이기 예. 때문에 실제로 남한은 언제든지 표적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한다는 것은 북한을 직접 우리가 무슨 선제 공격을 하거나 무슨 선전포고를 해서 싸운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북한이 먼저 도발할 시에는 우리의 철저한 방어 능력으로 또 응징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시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강대강에 끝까지 가서 이게 무슨 헤아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는 DJ 대통령도 실제로 햇볕 정책 할 때 3대 원칙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튼튼한 안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예, 그리고 때요. 두 번째가 화해협력 추진이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단호한 원칙과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화해협력의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두 가지 이야기는 저는 원칙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대표 말씀하신 저것이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정말 한반도가 전쟁의 참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방어적인 맞대응인 것이고 또 북한이 대화의 자세로 협력의 자세로 또 양보의 자세로 비핵화의 자세로 나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에 또 같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을 모순적인 관계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좀 다른 안보 그렇습니다. 성격이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한미연합훈련도 사실 4년여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한반도가 지금 긴장 상황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미국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폭격기가 4대가 지금 괌에 배치됐고 2시간 내 한반도 작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보도까지 미국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상황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년 8개월 만에 미국 핵항모 도널드 레이건호가 오키나와에서 우리나라 마라도함과 함께 여러 대의 구축함들이 왔어요. 예. 함에 동시에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실 한미가 이렇게 작전을 펼친 건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시에 작전을 펼치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상호 교신이라든지 상호 전술 능력을 어떤 함양하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 예. 이 로널드 레이건함에는 함재기가 한 70대 정도 있습니다. 이 함재기 하나, 여기 있는 레이건함 하나의 전력 자체가 북한군 전체 공군력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공군력이에요. 그만큼 북한한테 위협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죽음의 백조, B1B 같은 경우는 저거 한번 뜨면 북한에 바로 김정은이 방카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는 바로 핵 전술, 핵 탄두들이 이제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북한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이 전폭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괌에 배치됐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기 위한 억제력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렇게 이제 뜨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만약에 오판을 한다든지 북한이 최근에 이제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탐지라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낸다든지 이런 것들 활동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결국 북한의 어떤 이런 위협적인 어떤 그 전개를 통해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미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우리의 마라도함이 함께 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4년 7개월 만에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바로 직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는 지금 쭉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여줄 수 있는 대응 성격의 것들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데 북한의 도발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이 여러 장소에서 8발을 잇따라 쐈기 때문에 그 분석 한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09시 08분경부터 09시 43분경까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10km에서 670km, 고도는 약 25km에서 90km, 속도는 마하 약 3에서 6으로 탐지하였으며 심각한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근데 꼭꼭 씹어봐야 될 게 뭐냐면 구정찬은 이게 네. 북한이 한 군데서 8발을 쏜 게 아니라 4군데 복수의 곳에서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기 때문에 이 시간대별로 지금 5, 6, 7입니까? 8 마지막까지 이렇게 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런 대응 성격의 것도 필요하지만 뭐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좀 대응이 빠르겠습니까? 네. 저것은 그 우리의 어떤 이제 방어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은 공격 능력을 시험을 했다라면 우리에게는 방어 능력이 과연 있느냐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동시다발적으로 고도와 사거리가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한 곳을 공격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뭐 상당히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렇게 다양한 이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왔을 때 그걸 과연 제대로 막아낼 수 있겠느냐. 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조금 더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전술탄도 미사일, 사거리도 다르고 고도도 다르고 모두 핵탄두를 장착 가능하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또 북한이 오늘 또 이례적으로 조선중앙TV나
북한 매체를 통해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이례적으로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철저하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방어 대응 능력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시험해 보는 것도 분명히 전술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18번 계속 쏘는 이유는 지난해 그 1월 달에 있었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예.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것은 이미 이제 핵폭탄하고 ICBM이라는 장거리 투발 수단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타겟팅으로 해서 실제로 위협하고 그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고도화되고 다종화되고 다양화된 능력들을 시험해서 갖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저렇게 이스칸데르나 에이테킴스나 초대형 방사포나 크루즈 미사일이나 초대형 폭탄이나 아니면 핵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실전 배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실제로 내가 군사적인 도발을 해서 실제로 전쟁을 감행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위협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강력한 무기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8발을 서로 다른 곳에 쐈다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그걸 막을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삼축 체제 중에서 킬체인은 사전에 쏘는 것이고 KAMD라는 미사일 방어체는 쏜 다음에 착륙해서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 묘격하는 건데 예. 요격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칸데르나 에이테킴스는 뭐냐면 특징이 한번 고도로 날아간 다음에 정확히 탄착 지점에 폭파 시점까지 가기 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저공, 고공을 막 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군도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정책 목표로 가져가되 실제적으로 북한이 이제 핵 무장 국가가 된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북한판 에이테킴스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술탄도미사일. 김 교수님 그러면 짧게만 이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할게요. 대략 이렇게 북한이 4곳에서 8발을 쏘는 동시다발 초유의 도발을 했다면 이걸 대략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몇 퍼센트 수준에서 막아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뭐 핵 항모까지 있고 미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혀 이제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지금 군사적 위협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데 우리로서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 고도, 사거리를 다 정밀 분석한 다음에 우리의 삼축 체제로서 저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금 한미 간의 연합훈련, 그다음에 한미 간의 확장 억제, 그리고 한미 간의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이런 것들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런 북한의 이제 보다 고도화되고 보다 실질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저는 군사적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마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가는 건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저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가진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미 핵문장 갖고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핵화를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급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이후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는 단어, 다소 강도 높은 단어까지 썼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도 현충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제 얼굴 대신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짚고 있는 걸 한번 비춰주실까요? 예, 제가 지금 달고 있는 것도 6월을 맞아 달고 있는 바로 보훈 배지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인데 그만큼 지금 올해 현 정부가 보훈, 6월 보훈, 호국의 달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만나보셨듯이 보통 현충일 추념식은 당 지도부만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워낙 안보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지 국민의힘 의원들 60여 명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중앙보훈병원을 찾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수술 받고 하시느라고 건강하시죠. 오늘도 제가 현수원에 갔다가 월남 참전 용사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어떻게 뭐 다치셨나요? 아니면 넘어지셔가지고.
맹호 부대로 참여하고 내년도쯤 69년도에 와서 70년대에 좀 됐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요. 정부에서도 보험병원 더 좋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랑 딸이랑. 여기서 치료 잘 받으시고 그래서 또 건강하게 하여튼 회복하십시오. 네, 여기 병원에서 잘 해드릴 겁니다. 사인도 하고요. 옆에 박민식 보훈처장과 함께 오늘 보훈병원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입니다. 사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윤 대통령이 보훈을 강조했습니다. 추념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건 뭐 통상적인 일입니다만 바로 직후에 보훈병원을 가서 일일이 격려도 하고 현장에 있는 환자들과도 얘기를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글쎄 제가 아마 처음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군대가 강하다, 미국의 군대가 세계 최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물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일 미국의 군대가 강한 이유는 저는 바로 보훈에 있다고 봅니다. 예.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아프간이나 중동에서 전투라 사망한 군인들의 유해가 도착하면 바로 새벽이라도 그 공항에 나가서 결국 유해를 맞이합니다. 그 대통령이 정말 몇 시간 동안 서서 기다리면서 그걸 영접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 미국 사회가 보면 이 베테랑들 즉 이제 이 참전 군인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화가 꽤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6.25 전쟁과 이어서 베트남 전쟁 등등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존재 같던 이런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고 또 이 유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연평도, 천안함 등등 이걸 겪으면서 왜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의 상처를 줬는가 이런 많은 반성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함 용사들의 그 모자라든지 티를 입고 있었던 장면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훈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희생을 하면 나라가 내 가족이나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다. 믿음이 있을 때 본인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이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고 강한 안보의 출발점은 바로 저는 거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추념사에서 특별히 이 보훈 문제를 강조를 했고 직접 보훈병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신 분들 위해서 또 격려도 하고 바로 이런 이제 이것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후보로 처음 오면서부터 제일 먼저 만난 게 바로 천안함 생존 병사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했던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아까 추념사에서 이 메시지가 핵심이었잖아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 사실 작년 6월에 당시 여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제복 입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 이거 애둘러서 당시 여당 비판한 거 아니야, 문재인 정권 비판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뭐 비판한 건지 아니면은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의미다라고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복을 입었다라는 거는 이제 군인들, 참전 군인들 이런 분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작년에 이제 6월달에 그 얘기를 했는데 5월달에도 자기 아들이 한 얘기를 지금 언론에 전한 게 있어요. 아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기를 민주당은 유니폼, 전투복 입은 사람들한테 너무 소홀히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 얘기를 이제 현충에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만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친일 아니면은 반공 어떤 분들은 완벽하게 이를테면은 한쪽으로는
훌륭하신 분이지만 한쪽으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현충원에 안장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거 얘는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원봉 뭐 언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정권에서는 조금 화합과 치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갈등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좀 해서 우리 그러니까 제복 입은 영웅들도 해주고 이를테면 잘 받들어주고 이를테면 독립운동했던 이런 분들도 좀 잘해서 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도 예우를 해줘서 다 좀 화합하는 그런 정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님, 근데 좀 비판 성격 아닐까요? 왜냐하면 송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보훈을 신경이나 썼냐, 뭐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한 거 아니냐, 이 비판 때문에 애들로서 윤 대통령이 비판한 건 아닌지 뭐 그 생각도 지금 들어서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뭐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거를 애시당초 송영길 대표를 의식해서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충분히 그냥 나올 수 있는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의 철학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든 그건 저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보훈 행보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9일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 희생자 유족과 생전 장병 20명을 초청해서 점심을 함께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이분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선생인가 누구 수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수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이 늙은이에서 한장 채워주세요. 공시입장에서 지금의 그때 그냥 막 손 붙들고 시간 막 눈 깜짝을 쓰러졌다가 그거가 바뀐 게 없지. 아무리 해봐도 뭐 대한민국은 위해서 뭐 정치해주는 게 아닌데. 저분 뭐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 천장님도 이번 9일 오찬에 함께하고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 그리고 고 한주호 준이 유족 등 20여 명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실제로 어쨌든 대통령의 보훈 행보가 현장에서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지나 봅니다. 작년에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만났던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 회장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혁신적으로 보훈 시스템을 개선하길 바란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같은 나라 같은 장소에서 다른 현충일을 맞이하게 됐다. 뭐 대통령이 1년 만에 약속을 지켰다. 이런 평가들이 일단 그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에게는 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건을 대하는 이 정부마다의 어떤 태도가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북한 이 지도부와의 어떤 그 남북 대화를 좀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실,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연평 해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남한이 피해를 입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보훈 정책을 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컸는데요. 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그 같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행태를 답습하지 않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하게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때 피해를 입은 장병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국가의 어떤 보훈 정책이 크게 달라진 것 같다. 똑같은 현충일이지만 지난해 현충일과 올해 현충일이 크게 달라진 것 같다라고 당사자들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보훈 정책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단계고요. 이런 보훈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이 노고를 잊지 않는다. 이런 올바른 보훈 이 정책과 이런 것들이 좀 이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하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최원일 전 함장을 만나서 여러 메시지를 듣는 모습도 함께 봤고요. 뭐 윤 대통령이 사실 그 외출을 할 때 옷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들이 좀 많고 뭐 신발, 재킷 딱 그 얘기가 많았는데 뭐 그 가운데서도 모자는 이 천안함 티셔츠 모자 쓰고 6월 1일 지방선거 당일에 청와대 산책한 모습도 일부 언론에 포착이 됐고
대선 출마 선언 전 작년 6월에도 이 모자를 썼었는데 글쎄요. 대통령의 어떤 그 패션에 대한 메시지도 메시지일 거고 이걸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혹은 보훈 정책과는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이거에 뭐 오게티 이런 부분은 없는 건지 저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초기에 2017년 사실은 1년 내내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었고 미사일을 쐈었고요. 예. 2018년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무드가 좀 조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2019년 이후로는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결렬된 다음에 사실은 2022년 정권 퇴임 때까지 사실은 남북 관계는 최악의 파탄 상황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북한에 대해서는 화해 협력, 대화 협상, 북한에 대한 일종의 구애 작전에 상당히 많은 전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이라는 그런 간악한 어떤 잔악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화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온 것처럼 서해수 기념의 날이라는 것이 천안함 용사들, 그다음에 연평도 포교로 돌아가신 장병들, 또 연평도 해전으로 연평해전 돌아가신 우리 군인들, 이런 분들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적인 기념식인데 거기에도 5년 동안 사실은 선거가 있는 해에만 참석을 하고 사실은 3번을 참석을 안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불러다가 뭐 오찬하고 식사하는 건 뭐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우리가 순직하고 순국했던 우리의 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가 어땠는가,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만 너무 일방적으로 구애를 벌이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그리고 정치를 시작했던 시절,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 대통령이 된 시절에도 일관되게 천안함 굿즈라고 하죠. 저 모자, 티셔츠를 계속,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고 나오면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보훈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장병들에 대한 좀 부족한 어떤 나라의 보훈 정책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좀 대조적으로 보이기 위한 저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도 뭐 국가가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뭐 응어리진 이제 보훈 유족 장병들을 보살피는데 국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분도. 일단 윤 대통령이 전주정 전 회장을 만났을 때 거수격리하고 모자를 썼던 모습, 화면 사진도 잠깐 전주정 회장의 SNS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짧게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윤석열 정부의 해수부 장관이 피살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아빠의 명예회복과 어떻게 된 일인지 진실 규명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규명해가지고 가족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공무원 유족급의 결정은 인사혁 시정을 하지만 새 정부가 유족들에게 명예회복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해양수산부에서 협조한다면 무난히 순직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에 유족들이 소송을 했고 혹은 승소했다는 보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정부가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수부 공무원이 어떤 신분이냐면 월북자 신분입니다. 일단 월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 예. 또 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월북자에 대해서는 일체 연금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해수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월북자 출신이기 때문에 일체 지금의 연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사망 신고는 이제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죠. 근데 이 공무원들 가족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왜 월북자로 규정하는 것인지, 당시에 그 사건의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1심에 승소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여기다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고 정권이 교체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지금 현재 항소된 상황에서 됐는데, 문제는 당시에 청와대에 남아있는 국가안보실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국가기록원으로 다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 국가기록 옮겨지면 15년 동안 공개를 못합니다. 물론 고등법원장의 일단 이 판단이 있거나 여야 3분의 2 이상의 이 결의가 있으면 공개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첫 번째 일단 항소를 취소를 해야 됩니다.
항소를 취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해수부 공무원이 당시 어떤 상황에서 그 월북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자료,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공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이제 청와대에 있는 자료는 없겠지만 국정원이나 해수부나 나머지 부처에 있는 자료가 있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조 장관이 이제 명예회복을 약속을 했는데 이 명예회복을 하려면 결국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캐비넷에 있는 자료들을 다 어떤 면에서 가족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게 이제 마땅한 조치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실은 순직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피살 공무원이 본인의 어떤 자유와 다르게 북한에서 피살됐다는 증명이 되어야지만 순직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이 교신 내용, 무슨 그 자료를 근거를 통해서 과연 이 공무원이 월북했다라고 규정을 했는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규명이 먼저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이 명예회복을 약속했다는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까지 전해드렸었습니다. 보훈 얘기, 윤 대통령의 강력한 보훈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도 그런데 앞서 주제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보훈병원 방문 일정도 그렇고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식 일정도 그렇고 오늘 김건희 여사가 남편 윤 대통령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개 행보로 전환된 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음악이 꽤 명랑했어요. 김근식 교수님. 예. 제목 그대로 뭐 우비 단추도 채워주고 서로 빗물도 좀 닦아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오늘 김건희 여사가 현충일 추념식은 물론이고 보훈병원 일정까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실상 이제 공개 행보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본래 이제 후보 시절에도 영부인 호칭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았지 배우자를 뽑은 게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영부인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공식 업무가 있고 공식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중요 행사나 국가의 공식 행사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일정과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행사에는 당연히 배우자의 지나치고 과도한 어떤 업무의 어떤 개입이나 업무의 보좌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최소한의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늘 6월 6일 현충원 추념식에 부부가 공개적으로 일정을 같이 한 것은 이제 그러한 시작이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다가 저는 이게 공교로운 건지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이 앉아서 서로 서서 옷매무새 해주고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게 부부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할 사람이 옷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고 부인한테 가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갑자기 또 의전이라고 해서 또 우비 챙겨주는 것도 약간 모양새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저게 더 자연스럽고 역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참석하면 두 분 사이에 저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훈병원 같이 간 것도 저는 보훈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사실은 대통령 부인 배우자가 같이 가서 동행해 주는 것이 어머니다운 또는 모성애다운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뭐 용산에도 뭐 따로 임시 뭐 접견실을 만든다고 합니다만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이나 과도한 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최소한 해야 될 것들, 챙겨야 될 것들은 이제는 좀 만들어서 제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김 교수님 말씀은 오늘 6월 6일 현충을 기점으로 원래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의 공개 행보가 뭐 한 이만큼이었다면 김건희 여사가 원래 생각해도 이 정도인데 한 중간 단계 정도는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저는 최소한의 공식 행사 그리고 최소한의 대통령
배우자로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뭐 지나친 외유라든지 지나친 무슨 접견이라든지 지나친 영향력 행사는 분명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윤 대통령 취임식과 마찬가지로 한 걸음 뒤에서 좀 동행을 했다. 뭐 이렇게 옷 매무새 챙겨주는 모습 포착이 됐고 보훈병원에 가서도 이제 한 걸음 뒤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도 아까 카메라 잠시 만나봤는데요. 김주일 대표님. 근데 뭐 이게 마냥 또 뭐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 결국은 제2부속실을 폐지한다고 공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김 여사의 그 사진들이 일부 사진들이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됐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도 꽤 시끄러웠었는데 그러면 대통령 팀을 또 새롭게 만드는 거냐? 공식 행보 시작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가 함께 붙어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청와대 인력을 30% 감축하겠다라고 한 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어떤 보수의 가치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거기에 논란이 있었던 민정수석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2부속실 폐지를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영부인, 뭐 여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과도한 의전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좀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폐지를 이제 했다가 지금 최근에 그 문화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은 배우자 팀을 지금 신설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제2부속실은 없애되 최소한의 인원으로 배우자를 담당하는 인력을 주겠다라고 했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건데 조금 너무 이렇게 의식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배우자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거를 공식 라인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팀이 생긴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공식 라인으로 대통령실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님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원래 능력 위주로 인선을 하겠다고 했다가 뭐 여성에 대한 뭐 너무 여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이후로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을 새롭게 앉혔듯 이런 것도 뭔가 언론의 추이를 보고 뭔가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건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좋은 건데 애시당초 너무 조금 움츠려들어서 모든 걸 다 없애는 방향으로 좀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을 하기 위해서 뭐 여성가족부도 폐지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스탠스는 이해를 하는데 좀 과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팬클럽을 통해서 사진이 유출되는 뭐 이런 일들은 없도록 대통령실에서 배우자 팀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이 내용도 짚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최근에 오세훈 시장하고 또 여러 경론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인데 김어준 씨가 김건희 씨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인권 침해다. 한 시민단체가 이걸 인권위에 진정을 하니까 본인은 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걸 갖고 또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김어준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언제 김어준 씨한테 저 씨로 불러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누구 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직함이 있거나 직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존중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여사라고 하는 게 뭐 영부인 옛날의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여사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의 수준이거든요. 예전에 모 일간지에서 사실은 대통령 부인을 씨라고 붙였다가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들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지층, 특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김정숙 씨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그 지지층들이 아주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숙 여사라고 다시 되돌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김어준 씨가 뭐 어떻게 부르는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TBS라는 공영방송의 사회자 자격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을 그냥 씨로 하는 게 특히 공영방송에서 진행자가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요? 그런 면에서 그럼 김어준 씨 이야기는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 그러면 언제든지 뭔가 불러달라고 하면 그렇게 부르겠다. 이것 또한 거의 조롱하는 격이죠. 뭐하러 김건희 여사가 김어준 씨한테 전화해서 저 여사로 불러달라고 해서 전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부르기 싫다. 결국 조롱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 같고 그래서 저는 TBS가 바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에서 최소한 사회자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은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TBS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채널 A도 김건희 여사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해봤는데 사실 용산 대통령실 청사공사 대략 2주 뒤쯤에면 완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요. 윤 대통령이 5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면서 김건희 여사의 임시 공간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대통령 집무실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의리의리할 줄 알았는데 다른 데랑 똑같죠? 제가 저쪽에 앉고 옆으로 오세요. 옆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제 소인수 회의라 그래서 비교하는 소박하고 아름답다. 실용적으로 일하기 편하게 여기 이제 수석 비서관, 비서관, 뭐 행정관들이 전부 같은 공간에 다 굉장히 아주 실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한 2주 뒤쯤엔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5층을 이제 원래 계획대로 2층으로 다시 내리고 5층을 김건희 여사 접견실과 회의실, 다용도 접견실을 활용한다는 건데 그럼 이제 특정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 뭐 집무실 접견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임시로 좀 사용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만약에 저걸 김건희 여사 전용 접견실을 만든다라면 또 큰 논란이 되겠죠. 부속실은 없애면서 접견실을 만드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 여사 접견실, 여사 그 대기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실무 방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함께 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초청한 외국 정상 부부가 올 때는 이 국빈으로 올 때는 항상 배우자가 함께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양국 정상이 회담을 했을 때 이 배우자가 뭔가 이렇게 대기하거나 누군가 어떤 일정을 보내야 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 그 정상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접견실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그 다른 그 대통령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어떤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그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이 대통령 배우자가 초청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도 이 배우자 접견실이 필요한데 이런 용도로 지금 대통령이 접견실로 쓰고 있는 5층을 이 다용도 접견실로 쓸 예정이고 그 가운데 이 김건희 여사도 아마 이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접견실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이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김건희 여사의 현충일 밀착 내조 얘기와 새롭게 바뀌어질 5층 접견실 임시로 다용도로 김건희 여사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대통령실 얘기, 용산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인데요. 일제히 이재명 의원을 엄호한 철험의 강경파 얘기하고 당 내홍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자택에서 두문불출하던 이재명 의원이 오늘은 지역구인 계양을 찾았습니다. 당선 후의 첫 공식 일정입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나오시나요? 예, 충성. 고맙습니다. 오늘 당선 이후에 이재명 의원의 첫 공개 일정은 사진으로만 공개가 됐어요. 인천 계양에 있는 3.1 만세운동 기념탑을 참배했는데 향후 의정활동 어떻게 할 거냐, 부자진 인선 현황은 어떻게 됐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이재명 의원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본인 스스로도 여러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부담은 당연히 느끼겠죠. 특히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식이든지 책임과 또 행보가 뒤따라야 되겠는데 뭐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선거 끝나자마자 의원들하고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거기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의 저는 침묵 자체가 보면 결국 지금 이재명 의원과 친한 분들은 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 책임이 없다. 이재명 의원. 당이 전체가 다 책임이다. 구체적인 어떤 특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서 결국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 합리화를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결국은 이제 마지막 어떤 면에서 보면 장수가 앞에 있는 이 병사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뭐 저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현재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한편에 보면 자기의 측근 의원들이 다 막아내면서 결국 이것이 시들해졌을 때 나오면서 본인의 앞으로의 정책 거취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책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오늘 뭐 측근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이 당대표 출마하는 게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한 번은 본인 선거에서 한 번은 당을 총괄 선거에서 패배한 지금 장수가 과연 지금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또 다른 측근들은 대표 나가는 것이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헷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 국회에 등원을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썼던 818호를 물려받은 이재명 의원인데요. 복경 대변인, 오늘 그 민주당 중앙당 사입구에도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화환들도 좀 가득한데 글쎄요, 지금 당 사정과 맞물리면서 저기 보면 제가 모든 그 메시지들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지자들도 뭔가 뭐 좀 많이 둘러 갈린 느낌도 좀 있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 당사에 와 있는 그 화환들은 어쨌거나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축하하고 힘내라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대부분이고요. 이재명 의원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은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2012년 대선을 한번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경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3% 정도 차이로 이겼을 때 그때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가 당권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지자들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한길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당이 그 2년 후에 갈라지는 그래서 호남의 참패를 불러오는 2016년 총선 이런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돌이켜볼 때 자칫 지금 이재명 책임론을 불러 주장하는 분들께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잠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도 또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2012년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다가 또다시 당이 갈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또 그 속에는 또 일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누구의 말이 옳다라기보단 이것이 모두가 대선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내홍 과정이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사패에 있는 이재명 의원 그 응원 화환들 보면 뭐 개혁의 딸, 뭐 이래서 재명인의 마을, 이런 뭐 개딸, 뭐 이런 표현들이 썼던 뭐 4090 8원 물결 뭐 이런 그 화환들도 좀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의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친문 의원들의 이재명 의원 공격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강경파 의원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소속 민형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끝나자마자 투자인을 대상으로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좀 A는 아니다 싶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당이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 모르겠다. 여러분들끼리 잘 알아서 해봐라. 이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죠. 무소속 민형배 의원 얘기. 이재명 여기서 멈추면 쓰러진다.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가 선거 전부터 기획됐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선거가 민주당의 그 참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재명 의원, 뭐 개인은 이 재보궐에서 이제 국회의원 그 원내 입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 당 선거는 패배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 의원들이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리면서 책임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은 뭐 이렇게 기획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돌이켜 보시면
이 이재명 의원의 당선 화환이 왜 민주당사에 가죠? 지방선거 참패한 정당에.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지지층들의 어떤 화환 정치 또는 이 이재명 그 의원을 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내세우기 위한 또 다른 어떤 그 지지자들의 어떤 집단 뭐 이렇게 움직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내 책임론을 좀 비켜나가기 위한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한 지지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민주당에 과시하기 위한 어떤 화환 정치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정차장 개인적인 시각은 네. 선거 전부터 이재명 주기가 기획됐다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글쎄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기획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화환을 보내면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방어해주고 차기 전당대회에 내보내야 된다라는 어떤 이재명 살리기가 좀 기획된 거 아닌가. 저는 좀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재명 의원이 여기서 멈추면 쓰러진다고 말했던 인물이 바로 무소속의 민영배 의원입니다. 민 의원은 위장 탈당 비판에도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오늘 본인의 복당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위장 탈당, 위장 전입이라든지 위장 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로 확인돼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후에 복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장 탈당하는 척하는 이런 행위는 애초에 무효다. 옆에 앉아있는 의원이 무소속으로 앉아있는데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복당 약속 누가 했어요? 어디가 복당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합의했어요? 당에 복당할 계획이십니까? 복당해야죠. 그런데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돼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하죠. 검수한박이라고 하는 이 부분요. 이거를 강경파로 철업회를 주는 거고 거기다 검수한박을 뒤집어 씌우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당론. 저희 화면이 잘 설명했는데요. 복당하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의지는 그런데 이제 당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말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누가 잘못했네 못했네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네 이재명의 등판에 있네 이런 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 엄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그거는 과학적인 여론조사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회기 분석이라든지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왜 투표장에 안 나오고 왜 광주에서는 39.9%밖에 투표율이 안 되고 전체 50.8%밖에 투표율이 안 됐는지 왜 40대들은 이렇게 안 나왔는지 투표장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어떤 게 영향을 줬는지 그게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나 검수한박 법안이 준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 고문이나 송영길 명분 없는 출마가 준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조국 사태가 준 건지 이런 것부터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를 한 이후에 입당을 할지 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서로 이게 개파 다툼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민영배 의원이 지금 복당해야죠라는 거는 당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김 대표님 말씀은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이 검수한박 혹은 민영배 의원의 복당, 위장 탈당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면 복당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신중히 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당이 판단의 문제인데 최소한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고 이거 덥석 뭐 복당 신청했는가 받는다? 이거는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평가를 하고 어찌됐든 받아야 될 명분이 있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데 그런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의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 엄호에 일단 김남국 의원이나 민정배 의원 등 강경파가 주말 사이부터 다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잠시 어제 그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도전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저기서 비대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우상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재명 의원 당권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다수 의견은 아무래도 좀 걱정하는 쪽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내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결국 당이 깨졌지 않습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떠나간 민심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걸 더 고민을 해야죠. 저 말이 좀 의미심장해가지고요. 7년 전에 문재인 당시 야당 후보가 당대표했을 때 결국 당이 깨졌다. 이번에도 이재명 의원이 당권 잡으면 당 깨지는 거 아니냐. 뭐 다른 누구도 아니라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조금 전에 2012년 대선 이후에 일종의 당권 투쟁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출마를 안 하고 2년 동안 김한길 대표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요청에 의해서 사실 출마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것이 문재인 당권 주자가 나서면서 이제 당에 깨지는 비주류가 당을 나가는 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그것이 이번에 있을 것 같았으면 다음번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할지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관심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서로가 내 탓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의 책임, 나의 부족 이런 것들을 고백한 이후에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서로가 내 탓이고 그리고 이재명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뭐 뒤집어 씌우는 듯한 뭐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과거 2012년도에도 대선 백서를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험하게 질책을 했던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결국은 당의 분당으로 치닫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민주당은 사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상처를 더 벌리는 이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이 대립이 뭐 친문이냐 친명이냐의 대립이 아닙니다. 현재로는 친문 내에서 분화가 되어서 친문의 핵심, 예를 들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친문의 핵심이고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친문의 핵심 중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경선 과정에서 후유증 그리고 대선 패배에 따른 후유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의원님 그럼 짧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민주당이 좋아하지 않을 상상력을 하나 발휘해 본다면 그러면 우상호 의원 말 맞다나 분당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미국 갔다가 1년 뒤에 오면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 분당 가능성도 크게 낮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냥 덮고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당신도 책임이고 나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덮고 가자. 뭐 그리고 이재명 대세니까 그냥 대표하자. 뭐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에 두 번 진 정당입니다. 두 번 진 정당이 왜 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석하지도 않고 그 결과는 분석하지 않고 그냥 당신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이다. 다 책임 그냥 다 덮고 가자. 그리고 대표 선출해서 그냥 이게 개혁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분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당권을 잡았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주도적이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제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김남국 의원, 지금 이재명 의원의 핵심 측근 아니겠습니까? 본인 때문에 이모 때문에 이번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습니까? 그래도 또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게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서로에 대한 비판의 어떤 표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한 것이지 이것을 덮고 가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덮고서는 갈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날 텐데 이 드러나는 과정을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최대한 자체 치유가 가능한 부분은 자체 치유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일 여의도로 첫 출근하는 이재명 의원이겠죠? 초선 의원 이재명 의원의 내일 첫 메시지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못지않게 오늘 집권 여당도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7인데요. 제목 그대로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이 우크라이나 행을 두고 생각보다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슨 일반 관광지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짜는 것 전부 다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 공격한다고 무슨 쟁 대표가 왜 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한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특히 외교나 안보, 국방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당정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로 정진석 의원 다 친윤계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당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니라면 보통 문제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 역할을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SNS 쓴 모양이에요. SNS 쓴 모양입니다. 어차피 기차는 간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진석 그 부의장의 얘기에 대해서 이게 뭐 그렇게 자기 정치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에 대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표고 그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그 대외 정책 이걸 좀 가다듬어야 될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오히려 논란이 될 만한 어떤 행동과 어떤 그 외유를 그 우크라이나를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돌아온 이후에도 상당히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어떤 내홍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 내홍을 촉발시킨 당사자가 이준석 대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아마 국민의힘의 어떤 앞으로 진로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준일 대표님, 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는 별개로 전혀 정진석 의원이든 권성동 의원이든 뭐 윤핵관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이준석 대표에 이렇게 각을 세우는 이유가 글쎄 꼭 우크라이나 행과 뭐 밀접하다라고 보기보다는 향후 공천이라든지 혹은 혁신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 그래서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그 국가에서 의원들한테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가는 거조차 이렇게 당내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거는 권력투쟁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지금 선거를 2번이나 큰 선거를 대승을 한 여당 당대표인데 지금 계속 누군가는 흔들고 있다 이런 뭐 평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전에 그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셨지만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징계가 세게 나올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하고 조기 당권을 잡으려는 이런 이제 뭐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여의도 쪽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예. 글쎄요 뭐 그거를 이제 정진석 의원의 어떤 비판하고 제가 직접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런 물밑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글쎄요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얼마나 불안한가 선거를 2번이나 이겼음에 불구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지금 어제도 키우에 러시아가 전폭기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전쟁이 예. 끝났으면 모르겠습니다. 자, 전쟁 중이에요. 자, 전쟁 중에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글로벌 정당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당대표가 대표단을 이끌고 가서 저렇게 하면요. 그쪽 사람들, 경호 등등에서 엄청난 의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취지는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취지는 좋지만 예. 외교라는 거는요. 지금 뭐 그냥 개인 자격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외교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러시아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방한해서 지금 우리 외교 당국과 전쟁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 선물도 없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은 전쟁에 대한 지원, 우리 무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예. 신서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당 대표가 간 거는 거의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전쟁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저렇게 방문할 필요가 있었는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을 두고 당 내에서 오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위장평화 아웃, 굳건한 안보만이 진짜 평화다. 윤 대통령 뭐 지지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우크라이나를 봐라, 누가 지켜주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정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윤 대통령 천안함 그 관련 모자 사고 싶어요라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대통령 부부가 제가 읽을까요? 꽁냥꽁냥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보게 되네요.
우비 얘기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휴일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 핵심 내용만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내일 공식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여 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을 때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 행정분과는 시민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의 요청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시한을 두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그때까지도 원구성이 안 되면은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에 따라서 임명을 해도 우리가 뭘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예, 먼저 박순애 후보자, 김주일 대표님. 이게 20년 전이든 이걸 떠나서 만취 상태였고 선거 유예다, 이례적이다. 이게 지금 야당의 시각 같더라고요. 일단은 0.251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대충 말씀드리면은 소주 혼자서 한 4병 정도 먹으면은 저 정도 나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했는지. 저 때는 음주운전 기준이 0.1이었거든요. 그게 0.0으로 낮아졌다가 지금 0.03까지 낮아졌어요. 물론 아무리 그때가 좀 관대하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기준치를 많이 넘은 겁니다.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건데 그게 또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이 밝혀야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은 징역 살아야 됩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거는 글쎄요. 그리고 그거를 검증을 안 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면 검증을 하고서 알고서도 이거를 추천했다는 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예. 그 자격 논란이 있고 뭐 여성 장관을 급하게 등용시키려다 보니까 검증이 좀 소홀했던 거 아니냐.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자격 논란을 하려면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법사위 때문에 지금 그 야당도 지금 원구성 안 되고 야당 4분이 있으니까 이걸 두고 청문회를 또 한 해 만에 이것 때문에 좀 여러 실랑이들이 좀 있어요. 자격을 논하는데 꼭 청문회가 필요한가요? 뭐 사실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1회만 있어도 교장 자격이 없는데 예. 교육의 수장이 그 음주운전을 한 그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이 있고 여기에다가 또 사법적인 혜택을 받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라면 저는 스스로 저는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여야 책임이냐 야의 책임이냐 이런 공방이 이어질 텐데 결국은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을 해야 그다음에 국회의장 주도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중재안이 나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부터 전면적으로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틀어막고 있는 것이고 법사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라 그러면 이것이 여야 책임이냐 야의 책임이냐라는 것은 모두에게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청문회도 못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임명한다라고 하면 저는 모처럼 지방선거의 대승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주어졌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 얘기 때문에 뭐 여러 청문회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강행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이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뉴스탑 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6월 6일 현충일 뉴스탑10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웨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